인권, 평화, 미래를 위한 역사행동 민족문제연구소가 만드는 역사 전문 팟캐스트 내일을 여는 역사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진행을 맡고 있는 MC로 노계한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하실 두 분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연구소의 대외협력실 김영환 실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외협력실장 김영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김세호 PD 오랜만에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세호 PD입니다. 네.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왜 이렇게 오랜만에 나왔습니까? 오늘 이제 상반기 시즌5 상반기 마지막 방송이라 네.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은 분들도 많고 해서 아하. 특별히 좀 나왔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그럼 한 달 정도 휴지기를 갖게 되는 건가요? 네네. 지금부터 해서 이제 이게 7월 마지막 주에 이제 방송이 나가고요. 네. 8월 한 달을 좀 쉬고요. 네. 9월 15일에 다시 이제 하반기 시즌으로 해서 우리 이제 연구소 연구원 중심으로 해서 네네. 식민지의 사람들과 사건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꾸며볼까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이 얘기는 오늘 방송 마지막에 다시 한번 좀 네.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그리고 메인 게스트가 계신데 오늘의 메인 게스트 어떤 분이신지 우리 김영환 실장이 우리 김영환 실장이 마당발이에요. 네네.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진짜. 아까 네네. 우리 방송하기 전에도 맞습니다. 우리 김 PD하고 저하고 우리 둘만 아는 사람 얘기를 했는데 맞지? 그 누나? 네. 그러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는 척하는 거죠. 네네. 네, 하여간 진짜 크게 변합니다. 네네. 우리 시민운동부의 정말 마당발. 네. 저는 우리 김영환 실장 이런 마당발이 말이죠. 네. 더 큰 일을 해야 된다고 네. 봅니다. 어떻게 해요? 국회로 가야 됩니까? 빙고. 지금도 충분히 큰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메인 게스트 선생님 한 분을 모셨는데 어떤 분이신지 우리 김영환 실장이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서승 선생님이십니다. 오늘 메인 게스트신데요. 선생님께서는 1945년에 해방되던 해에 일본 교토에서 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1조선인 2세시죠. 네. 그리고 도쿄에서 도쿄교육대학 졸업하시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 유학하러 오셨었는데요. 그때 1971년 4월 달에 보안사에 끌려가셔서 제1교포 학생 학원 침투 간첩단 사건으로 동생 서준식 선생님과 함께 기소되셔서 1심에서 사형,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으시고 그리고 1990년 2월 달에 2월 28일에 석방이 되셨는데 무려 19년 동안 네. 감옥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는 그래서 옥중 19년이라는 아주 유명한 저작으로도 잘 알려져 계시고요. 그 뒤에는 이 동아시아와 오늘 계속 얘기가 나오겠지만 동아시아의 평화 그리고 분단의 역사 이런 것들 극복하기 위해서 실천운동뿐만 아니라 연구 활동도 계속 하셨고요. 리츠메이칸 대학에서 98년부터 2011년까지 계시다가 2018년부터는 우석대학교 석좌 교수로 계시고요. 동아시아 평화연구소 소장으로 계십니다. 네. 저희 연구소랑은 네. 인연이 깊으신데요. 저희가 일본, 오키나와 대만 분들하고 같이 하고 있는 야스쿠니 반대 행동을 처음 재창하시고 만드신 분이고 또 저희 식민지 역사 박물관과 일본을 잇는 모임 또 공동 대표로 저 박물관 설립에도 큰 힘을 주셨습니다. 제가 아주 존경에 맞지 않는 선생님이십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의 메인 게스트 서승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먼저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좀 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지금 소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특별히 할 말이 없고요. 제가 오늘 진행되는 이야기 속에서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여기 영서하고의 인연은 내가 리츠메이칸 대학교 교수가 되자마자 1990년대 말에 여기에 박한현 씨 그리고 김민철 씨, 김봉우 씨 서희가 내 연구실에 찾아와 가지고 자기들이 추진하는 연구소를 함께 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고 사실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사실은 별로 신경 쓰지도 않았는데 여기 소장님하고 또 같은 학교에 다닌 인연으로 해서 어떻게 좀 알게 됐네요. 네. 우리 김영환 실장하고 그 방송 들어오기 전에 뵈니까 상당히 친하신 것 같은데. 예, 친하지는 않아요. 친한 척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뭐 매우 일반적인 겁니다. 우리 서승 선생님이 보시기에 김영환 실장의 장점 같은 건 어떤 게 있습니까? 장점이요? 장점, 좋은 점. 단점. 예. 단점. 단점 말고요. 장점. 좋은 점이 장점. 선생님. 좋은 점 먼저 말씀해 주셨죠. 좋은 점이 마담발인 것이죠. 마당말. 예. 끝입니까 그거? 그냥. 예. 좀 그럼 이거는 길게 말씀해 주세요. 저 친구 이런 건 좀 고쳤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네. 여기 부인께서 화내니까 그만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우리 서승 선생님이 이제 최근에 경향신문사에서 책이 나왔죠, 김 실장님? 네. 예. 선생님께서 내신 책이 지금 이 책인데요. 평화로 가는 한국, 제국으로 가는 일본. 그래서 동아시아의 과거와 미래를 생각한다라는 책을 내셨는데요. 네. 경향신문에서 칼럼을 집필을 하셨어요. 그걸 엮어서 이렇게 내주신 책입니다. 네. 예, 예. 오늘 이 책을 중심으로 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하고요. 방송은 2부에 걸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서승 선생님께서 걸어오신 길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듣겠습니다. 결국은 그 이야기가 곧 우리의 또 현대사이기 때문에 네, 그 이야기에서 좀 많은 또 얘기들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2부에서는 동아시아의 과거와 미래를 생각한다. 평화로 가는 한국, 제국으로 가는 일본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좀 선생님의 삶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것들이 많은데, 아까 우리 김영환 실장이 1945년에 네. 일본 교토에서 이제 출생했다고, 그러니까 이른바 그 해방둥이시네요. 예. 해반둥이라고 하기에는 네. 지금 76 됐기 때문에 예, 그렇죠. 둥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깨가 있죠. 예. 예. 근데 선생님이 원래 좀 그러니까. 상당히 그 유머가 네, 궁금하시네요. 아니죠. 해방꽁대라고 해야 돼요. 해방꼰대. 아.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해방둥이였으나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렇군요. 좋습니다. 예. 어린 시절에 제가 이 책을 좀 보니까 어린 시절에 이제 그 제일 조선인 2세여서 뭐 좀 차별받고 그런 거에 대한 불만 같은 게 좀 많았다. 성장 과정에서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뭐 생각나는 일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으십니까? 그런 사실은 내 옥준 19년이란 책에 예. 내가 감옥에 있는 동안에 이야기를 했고 예. 그 앞에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는 찬비에서 나오는 동아시아 평화와 기행, 인권이라는 책에 소장에 상당히 길게 내 전방 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를 보시면 알 수는 있는데요. 내가 뭐 그게 불만이 가지고 있었다기보다 나는 제일동포가 아니더라도 늘 불만이 많았겠죠. 그런데 우리 집은 그렇게 큰 부자는 아니었는데 네. 아버지가 열심히 일을 하셔서 다른 제일동포보다는 괜찮은 생활을 했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물론 사골세방에 살았는데 집주인이 변호사예요. 유명한. 그래서 그 사람이 유명한 것은 옛날에 우리 집 빌릴 때부터 나갈 때까지 그 이후도 집세 한 푼도 안 올리고 계속 자기 도락으로 집을 갖다 빌려준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일본 사람 돈내에 있었고 이른바 조선인 불악이라고 하는 돼지 새끼하고 같이 사는 조선 사람들이 그런 생활을 내가 안 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는 비교적 경제적인 요건도 좋았고 해서 제일동포 애들은 되게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도 한 방에 한 4-5명씩 있었어요. 예. 학교 전체에 그러니까 한 100여 명 있었는데 학교에 그때는 여러 공과 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못 낸다고 해가지고 불러내가지고 말해 왜 동안 안 가져왔니? 이런 이야기를 듣고 했는데 나는 그런 이야기 비교적으로 듣지는 않았고. 예. 그리고 우리 현재들은 되게 성적이 괜찮았어요. 예. 나도 초등학교 때 반장도 했고 중학교 때는 학생회장도 했고 그런 여건이었기 때문에 다른 애들처럼 노골적으로 뭐 차별을 당하고 그런 거는 별로 많지 않았다고 해야 되겠죠.
근데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게 이제 제1교포가 아니었어도 불만이 많았을 것이다라는 말씀은 맞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제 좀 사회 비판적이고 약간 반골 기질이 많고 뭐 좀 그런 어떤 성향이 강하셨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조금 좋게 말하자면 그런 거고 네. 솔직히 아주 좀 비딱했던 거죠.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책도 상당히 좋아하시고 독서도 많이 하시고 그러셨던 것 같은데요. 예, 그리고 책은 좋아했습니다. 학교 공부 싫어하고 그 대신 책을 갖다 많이 읽어보고 그랬습니다. 근데 학교 성적도 좋으시고. 그건 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죠. 특별히 공부 많이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성장기에 청소년기까지 이렇게 좀 읽으셨던 책 가운데 정말 나한테 영향을 많이 줬던 책 뭐 어떤 것들이 떠오르세요? 저 손장기 중에서도 어느 손장기인지 그게가 문제인데 주로 네. 중국에 관한 책들이 삼국지 같은 거 그리고 또 어렸을 저 펄버크의 대지 같은 책 그리고 또 어렸을 때에는 얀자강의 소년이라고 하는 그런 책도 있었고 하여튼 중국에 관해서 쓴 책들을 많이 봤어요. 수호지라든지 그리고 또 뭐지 하여튼 그런 책들을 많이 봤고 그 외로는 중고등학교 때 가지고 저기 문학책 같은 것 좀 보고 그 중에서 기억에 남아 있는 것들은 내가 소녀 세계 문학 대전집이라든지 이런 거 다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거는 다 봤다고 볼 수 있겠는데 중고등학교 들어가 가지고 저 나이 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 가지고 헬망 헤세 책이라든지 그리고 또 고등학교 들어가니까 이제 사회과학 책 좀 봤죠. 모택동의 모순론 실천론 같은 거. 고등학교 때 다 보셨다고. 이거 하는데 모택동 책은 알기가 쉬우니까 유속이 책이니 이런 것들은 우리 고등학교 때 바로 그 문화대혁명의 그 시기였기 때문에 일본에서 중국의 지도자들 책들이 많이 유행됐었습니다. 그리고 뭐 홍화민이 뭐 그리고 또 벤모년이 하는 중국의 현명 가구 그리고 또 소설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봤고 그리고 저 마르크스라든지 레닌의 책도 좀 봤는데 어려워서 제대로 이해를 갖다 했다고 하기가 어렵겠죠. 고등학교 때. 선생님 고등학교 때 조선인 고등학생 모임도 만드셨어요? 그렇죠. 그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아니 그거는 뭐 하여튼 아는 동포 학생들끼리 모여가지고 약간 음주 좀 하고. 싸움도 좀 하고 술도 좀 마시고 뭐 그런. 술은 안 마셨어요. 나는 아주 사람이 좀 뭐랄까 유석이 선생 천년의 수양 18장인가 그런 것들도 보고 해서 엄격한 금욕주의 그 대학교 2학년까지 술도 한 방울도 안 마시고 담배는 물론이고 그리고 여자 친구들한테도 아주 예의 바르게 대했고 그것이 영화냐고 내가 차이가 있는 김영환 실장하고 차이. 고등학교 때 독서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또 모임도 만드셨지만 상당히 좀 금욕주의적인 그런 거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 생활 근데 사실은 인간 자체가 금욕주의인가 하면 그렇지는 않고 금욕주의는 아닌데 실제 행동에 옮기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고등학교 때 내가 초등학교 때도 그렇지만 브라스 밴드 했었어요. 그러셨어요? 어떤 거 연주하셨습니까? 내가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했던 튜바라고 하는 튜바. 중음 악기죠. 별 볼일이 없는 악기. 제일 그 눈에 띄지 않는. 그런데 그거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 브라스 밴드부의 선배가 니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 이거라도 하라 해서 제일 직구력이 지급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된 거죠. 어쨌든 간에 한 2년 정도 브라스 밴드도 하고. 이 세상에 대한 호기심도 많으시고 또 재능도 많으시고 그러셨네요. 재능이 없어요. 사실 재능이 없고 뭐 좀
여러 가지 관심이 있어요. 왜냐면요. 내가 체육에 대한 재능도 재주도 없거든. 그래도 집에서 자꾸 하라고 하니까 초등학교 때 유도도 하고 수영도 하고 고등학교 들어가가지고 카라테, 공수도 이런 것도 하고 했는데 최배달. 예. 테니스도 하고 했는데 태능이 하나도 없었어요. 운동신경 아주 나쁘니까. 운동신경보다 약간 이거 하고 있으면 저거 하고 싶고.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하나라도 예. 어느 정도 되면은 그거 하겠는데 전혀 안 되니까 다른 거 한번 해볼까. 네. 근데 그런 교육을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악기도 하고 체육도 하고 그러신 거 보니까 좀 진짜 유복한 환경에서 잘하셨나 봐요.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근데 다 아니네요. 제가 얘기하는 거. 왜냐하면은 한국에서 음악하고 체육하고 하면 한국에서 돈 필요하잖아요. 돈 많이 그렇죠. 들죠. 예. 근데 일본에서는 안 그래요. 아, 그렇군요. 공립학교에서 그런 거 때문에 예. 물론 자기가 쓰는 트레이닝이니 뭐 옷니 뭐 이런 거는 써야 되겠지만 그런 것 때문에 예. 돈 한 푼도 학교에서 뭐 또 따로 받고 그런 건 없으니까. 박치기에 나오잖아요. 그거는 그때는 제일조선인학교가 없었나요? 있었죠. 뭐가? 조선인학교. 초등학교 있었죠. 조선 네. 학교 있었죠. 그런데 있었죠. 이 교토에서는 그 완전히 깡패 학교잖아요. 거기가. 네. 그 사람들 박치기에 나오는 네. 그거죠. 무서워했어. 사람들 무서워했어. 우리 집에 바로 옆에 있었는데 예. 그런데 그것도 있고 또 하나 우리 아버지는 민당 우익이니까 그런 학교에 아예 보낼 생각은 안 했고 또 세 번째로서는 조선학교가 그 이후 많이 달라졌어요. 상당히 예. 사람의 인상부터 달라졌어요. 옛날에 학생들 담배도 피고 중학생들이 네. 그래가지고 또 간대뼈 딱 튀 나오고 완전히 이게 저 얼굴 자체가 네. 말하자면 도우라고 할까 뭐 하여튼 도자기로 만든 것 같아. 옛날에 네. 흙으로 빚어낸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로 완전히 뭐가 전부 다 사라져가지고 허여멀굼하게 돼가지고 전혀 싱거운 그 얼굴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조선학교 학생들이 내가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일본 여러 군데 갔는데 북계도 조선학교도 센다이 조선학교도 갔는데 학생들이 나와가지고 마중해 주는 거 보고 이게 조선학교냐 하는 정도로 인상이 달라져 버렸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그런 학교였기 때문에 당연히 공부도 못하죠. 되게 전투적이었다는 거죠, 맨날 학생들이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이 하면 그게 처천령 활동가나 열선분자 같으면 조선학교 보낼까 이런 생각하겠는데 우리 아버지는 완전히 그거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 선생님 부친께서 이제 민단 우익이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아버지는 이제 그런 어떤 정치적 입장이신데 고등학교 때 이제 뭐 마오쩌둥이나 막스, 레닌 이런 거를 많이 읽으셨네요. 그거는 학생이면 다 보는 기본적인 교양서 아닙니까? 그 당시 일본의 고등학생들은 그거를 그냥 기본적인 교양서로 읽었습니까? 어떤 학생들은 그렇고 어떤 학생들은 대학생들이 하는 학생운동 뛰어 들어가 가지고 같이 하기도 하고. 그 60년대 안보 세대죠. 그때가. 그러니까. 네. 안보 투쟁 세대. 근데 아까 그 선생님 고등학생 시절이 중국에서는 문화대혁명 시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일본에서 그 예. 세계적으로 스튜던트 파워의 시기죠. 근데 그 지금은 이제 문화대혁명 하면 굉장히 우리는 그러니까 이제 그 중국 공산당의 그 과오고 오류고 이 역사 속에서 정말 잘못된 그런 거다 이렇게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데 그 당시에 중국에서 그 현재 진행형으로 벌어지고 있던 문화 대혁명에 대한 그 인식은 어땠습니까? 그렇죠. 지금이야 그 결과에 대해서 사람들 수백만 명 죽고 이런 이야기 들으니까 참 놀라운 것인데 그 당시 뭐 거기에 대한 이론가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이제 혁명이라는 말이 멀어진 그 시기에 혁명이라는 말을 다시 꺼내가지고 운동을 한 것에 대해서 특히 조반유리라고 하는 조반유리 오랜만에 제가 아는 게 나왔습니다. 조반유리. 뭡니까? 조반유리.
그리고 조반 어떤 반란이나 쿠데타 같은 걸 뜻하는 말이거든요. 거기엔 모두 이유가 있다. 쿠데타. 이런 뜻입니다. 맞습니다. 아, 거칠게 좀 표현하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이 조반 의원님 그렇죠. 반란이 옳다. 반란을 해야 돼. 반항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 조항 자체가 옳다는 모택동의 이야기인데 네, 제 말이 그게 유행어가 됐고 그리고 자기 부정이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자기 부정.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학생도 말하 특공 계급이니까 자기 부정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내가 존경하는 일본 사회당 국회의원들 뒤에 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변도대학교 들어갔어요. 법대에. 근데 1학년 때 대학생으로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것이 특권이다. 그래서 자기 부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학교 그만두고 노동운동에 뛰어들어갔어요. 우리나라 1980년대에 학생하고 약간 비슷한 거죠. 그 더욱더 가격했죠. 그 문화대혁명 대한 이야기를 갖다가 하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런 것도 있었고 아까 김명환 씨께서 말씀하셨듯이 60년대가 학생운동, 사회운동의 시대였기 때문에 문화대혁명뿐만 아니라 가상 베트남 전쟁 그리고 또 그 도시게리라 블랙팬서 뭐 등등 그런 데서도 많은 영향을 받았죠 학생들이. 그 당시가 이른바 그 일본의 전공투 시대인가요? 네. 전공투 세대. 거기에 그러면 우리 서승 선생님도 좀 영향을 많이 받으셨다. 아니 제 덤보들은 도로는 그런데 뛰어들어가 같이 한 친구들도 없지는 않아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일본 사람 운동하고는 어디까지나 손을 긋고 거기에 들어가지 않았고 일본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그 요즘하고 달라가지고 그 당시 소위 사회주의 중국이나 사회주의 조선에 대한 정견심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나를 갖다 봐도 일본의 그 운동하는 사람들이 존중하게 존경의 눈초리로 다 보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일본 학생 운동 같은 수준이 낮으면 상대 안 한다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 여기 제일동포들은 당시에 이제 제일한국학생동맹이라고 한학동 그런 제일동포들의 단체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셨죠. 뭔가 동맹자가 들어가면 약간 좀 과격한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죠. 일본에서는 전동맹이라고 하는 그 아주 그 기회주의적인 그런 노동운동. 하여튼 오늘 제가 여쭤보면 다 아니군요. 아닌 것만 물어보는 걸로. 그게가 내 성격이에요. 아니다. 그거 아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한국 유학을 오신 거죠. 일본에서 대학 생활 하시다가 졸업하시고 서울로 이제 유학을 오신 거죠. 내가 대학교 4년으로 졸업했으니까 아주 우수한 학생이죠. 그렇죠. 4년 만에. 4년. 그때 그 당시 대학교 4년으로 나온다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인 인간이죠. 왜 그렇습니까? 4년제 대학 4년에 마치는 게 정상적인 거 아닌가요? 이거 그런데 데모하고 이래야 되는. 그러니까 학생운동 착실히 했으면 4년으로 졸업할 리가 없는 거죠. 내 선배들이 경도대학교 다니던 두 선배는 8년 걸렸잖아요. 8년이라는 것은 대학교는 4년인데 또 그게 오모테거든. 곧 또 뒷면에 4년 앞뒤 합쳐서 8년까지 다녔었어요. 군대도 없는데. 8년 넘으면은 잘리거든. 그런데 8년 다닌 선배들 수두룩 게 있었는데 뭐. 그러니까 4년을 나온다 하니까 니는 또 잘못된 거죠 뭐. 우수한 학생이니까 뭐 그러셨겠죠. 아니죠. 그러면은 이제 서울로 유학 오실 때 선생님 이제 딱 4년 그 졸업하시고 서울로 유학 오실 때 어떤 뜻을 품고 유학을 오신 거예요? 사실은 일본에서도 뭐 있었지만 내가 대학교 1학년 때 한국에 난생 처음으로 갔어요. 네네. 책에 64년도에. 64년. 제일 또 뭐 반문당 해서 그때 태릉에 있었던 서울공대 기숙사에서 자면서 좀 프로그램 소화하고 그 부산에 그 해양대까지 갔었잖아요. 해양대학교. 그런데 거기에 그 당시 내가 왔는 게 1965년
해방 20년 예. 해서 그 기념 대담으로 동아일보에 나왔어요. 내 난생 처음으로 신문 기사가 된 게 그때 처음인데. 아, 선생님. 사진까지 있어요. 8월 15일. 8월 15일. 65년 8월 15일. 유영희라고 하는 여학생하고 둘이서 나왔어요. 그런데 그 당시 하여튼 저 뭐야 거기 그렇게 와가지고 온 김에 공식 프로그램 끝난 다음에 내 외할아버지의 고향이 논산. 네. 가서 외할아버지 아직도 살고 계셔. 친할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옛날에. 그래서 외할아버지하고 한 일주일 보내기도 하고 뭐 그래 있다가 일본에 돌아가 가지고 내가 졸업할 때까지 2번인가 한국에 왔었어요. 예. 그때 그래서 내 책에도 나와 있지만 서울대 그 뭐야 동순동 그리고 또 고려대 이런 데 앞에서 학생들이 한일회담 반대 투쟁으로 기동경찰을 하고 대치하는 그런 것도 구경하고 다. 그때 고대에서 그러면 이명박을 이명박이 보셨을 수도 거기 있었겠네요. 이명박이. 선생님이. 이명박이는 못 만났어요. 이명박이하고 아마 가까웠던 사이비 학생회 있잖아요. 그때 사쿠라들이 이런 사람들하고는 내가 만난 적이 있어요. 아, 예. 그래서 내가 그런 경험을 한 다음에 우리말을 갖다 내가 모른다는 게 이게 결정적인 지면상이다 이렇게 예. 생각하고 또 하나는 나는 그 중고등학교 때부터 아까 뭐 자세하게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에 관계되는 역사책이라든지 예. 문학이라든지 이런 일본말로 번역된 책 중심으로 해서 읽지는 많이 읽었죠. 그런데 대학교 들어간 다음에도 우리말 제대로 안 되니까 한계가 있죠. 그런데 물론 일어로 번역된 거를 갖다 다 읽어도 상당히 그 나름대로 그 있는데 일본 다니는 대학생 수준으로서는 할 때도 어느 정도 지식도 있기는 하지만 제대로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 그리고 일본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거는 좀 약간 불투명하기도 하고 그 당시 우리나라가 아주 심각한 상황에 있었잖아요. 분단돼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박정희 군사 독재. 예. 그리고 내가 아까 이야기했는 제1한국학생동맹 예. 멤버 돼가지고 특히 1학년 때부터 내가 그 학생동맹이 한일회담 반대운동 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중심돼 가지고 정보 선정관계 그래서 중요 문서 내가 다 집필을 했거든요. 그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관여 많이 했었습니다. 한일회담 반대운동 그런 것도 하고 하는 동안에 한국 자체가 한국이라는 남쪽뿐만 아니라 남북 공이 분단 상황 속에서 잘못된 거다. 내가 앞으로 뭘 하더라도 여기서 무슨 역할을 갖다가 해야 될 거다.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런 저런 것 때문에 한국에 나오게 된 거죠. 그 두번 여기 다녀감으로써 여기 아는 학생들도 몇몇 생기고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라고 하는 데서 우리말 수련 과정 예. 1년 그거 밟았죠. 그게 몇 년도세요? 그러니까 68년. 68년도. 그리고 그때 유학하실 때 김상현 의원 댁에서 하숙하셨다고. 그렇죠. 그거는 뭐 하여튼 과정을 갖다 이야기하자면 좀 길어지니까 어쨌든 김상현 의원이 그때 해외 교포 연구소라고 하는 연구소 예. 가지고 자기네 연구 안 하고 다른 사람에게 좀 쓰게 해가지고 책도 내고 그랬었잖아요. 자기 이름 쓰게. 예. 원래 그런 거니까. 그렇죠. 그 아드님이 국회의원이잖아요 지금. 김영호 의원이라고. 김영호 의원. 근데 선생님한테 잘 하겠네요 그럼 지금.
우리는 그 21일 날 했고요. 김영호 의원 심포지엄 그런 것 같더라고요. 국회의원이에요. 김영호 의원 자기 김영호 의원이 2살인가 3살 때 내가 아직까지 사람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어린애 때 촌목이 때 내가 아니까 그래서 그거는 알고 있어요. 잘 해주려고 그러죠. 김상현 의원도 참 재미있는 사람이에요. 내보다 장영달 촌장이 잘 하는데 김상현 의원이라는 게 엄청나게 도량이 높다고 할까. 우리 소장님도 포함해 가지고 한국에서 운동했던 사람으로 김상현 의원 진짜 안 친 사람 없더라고. 그렇더라고요. 네. 당시에. 완전 진짜 마당발로 통하는 분이잖아요. 용환이는 마당발이지만 동 안 뿌리잖아요. 그 마당발이면서 돈 다 뿌리고 그래가지고 술값 같은 거 다 내주고 그러죠. 그게가 좀 차이가 나는 거죠. 저도 돈좀 내는데 선생님. 그 정도 가져왔네. 그 김상현 의원 댁에 있어서 이게 나중에 이게 또 제일동포 간첩 그게 그렇게 해서 연결된 그래서 거니까요? 그런 것이 아니라 네. 처음에 그게 원인이라기보다 결과에 영향을 줬다는 거죠. 내가 다른 데 있었다고 하더라도 걸렸을 거예요. 김상현 의원 때문에 걸린 건 아니니까. 다만 아주 자기들로서 호재로서 잘 엮을 수 있다 이런 것인데 제일동포들 사이에서 하여튼 거기에 서울대학교에 그 당시 한 50명 정도 5, 60명 와 있었는데 그 사이에서 결국은 보안사가 제일 처음에 내 후배를 갖다가 잡았죠. 근데 후배가 왜 제일 처음에 못하면 잡혔나. 술 먹다가 어떻게 잡혔는데 그래 그걸 갖다 두드리니까 그 선배 서모 씨가 좀 약간 수상하다든지 이런 이야기 지금 나와가지고 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래서 제일동포가 많이 잡혀갔죠. 그런데 여기서 무슨 치밀한 정보가 중고차를 가지고 하는 거 그렇진 않고 지금도 아마 약간 비슷하겠는데 잡아가지고 두드려가지고 나온 말 궁고를 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잡아들이고 또 고문하고 그런 방식이거든. 근데 그런 거 있었어요. 그래서 김상현 의원한테는 내가 폐만 끼쳤지 사실 미안하죠. 사람은 어쨌든 간 학교 교육도 제대로 안 받고 밑바닥에서 큰 사람이지만 한국 정치가들 중에서도 특별히 도량이 크다고 할까. 누구든지 다 자기가 살펴주고 보살피고 또 돈도 많이 풀고 자기 돈 없는데도 다른 데서 돈 참 그렇대 가지고 그런 어쨌건 김상현 그 의원의 집에서 이제 그 하숙을 한 게 그 간첩단 사건을 엮기에는 그 보안사 그쪽이 보기에 연결고리로 하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어떤 아이디어를 제공한 측면은 있었겠네요. 물론 그렇죠. 그래서 처음부터 김상현 의원 집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제일 처음에는 서대문 냉천동이라고. 냉천동. 영천. 거기에 있는 코토라 홍콩 지사장 집에서 그건 돈 내고 하숙하는. 하숙 참 좋았는데 하숙. 그리고 내 선배가 김상현 집에서 무료로 있는 게 낫지 않나 하니까 그래 보겠다고 했는데 제일 처음에 하숙에 계속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선생님 그래서 책에 보시면은 이제 감옥에 가셔서 19년 옥중 생활 하시면서 워낙 또 선생님 낙천적인 성격도 있고 그러신 분도 있지만 거기서 만난 독재 정권의 감옥에서의 그런 많은 분들과의 만남 그리고 양심수라든지 공작원이라든지 빨치산 투쟁하시던 분들 그리고 젊은 또 이제 반공법 위반자나 학생운동 시국사원들 만나서 모순을 알게 돼서 그런 것에 귀중한 청춘의 시간을 빼앗아갔지만 조국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확실히 이렇게 자리매김해서 또 이렇게 긍정적으로 쓰셨는데 그때 만나신들 정말 많은 분들 만나셨죠 다양하게. 그러면 좀 거기서 그러니까 거의 19년 동안 여기 한국 사회를 알아가는 뭐라 해야 돼 공부를 다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실제 못 보고 뒷면만 보고 또
이 사회에서 생활을 못했으니까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생기죠. 어쨌든 간에 하여튼 참 뭐라 할까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었으면은 네. 그렇게 좀 뜻깊고 민주화 운동한 사람들을 갖다 집중적으로 알 기회가 별로 없었을 겁니다. 그때 그 환경 지금 연합의 이사장 하는가 최열 예. 그 친구하고는 기본적인 사상이 다르지는 하지만 같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야기하더라. 한국의 결국은 엘리트라는 것은 해외에서 유학해온 사람 아니면 군인 출신이 아니면 이 감옥에 들어간 이 세 부류다. 자기들은 요 앞으로 한국 사회 주류가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 그 감옥 안에서도요? 감옥 안에서. 감옥 안에서 당시에도요? 해외 유학파, 군인 아니면 감옥에 간 사람들. 그 당시 20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최열이야 내보다 어리니까 스물한 대학교 강원대 나온 정도 25 예. 정도. 근데 어찌됐건 선생님이 아무리 낙천적이고 유머러스한 성격을 갖고 계셨어도 20대에 그 청춘에 감옥에 딱 들어갔을 땐 어떤 절망 같은 걸 좀 느끼시거나 그러시지 않았을까요? 근데 내가 억전 19년에도 그렇게 썼지만 내가 벌써 보안사 갔을 때게 결국은 경유지요. 경유 뒤집어 써가지고 경유. 저 네. 날로 자살 갖다가 시도를 갖다 했기 때문에 완전히 그 죽다 살아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감옥에 그대로 완치가 안 된 상태에서 보내가지고 그래 있었기 때문에 그 표현을 하자면은 머릿속에 그 수많은 별들을 하고 무슨 파편들을 하고 이런 것들이 예? 그 소연들처럼 뱀뱀뱀뱀 돌고 있는 그런 느낌이고 사형 온도 받아도 내 이야기를 하는 건지 하는 식으로 현실감이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말씀하신 뭐 절망감, 실망감 그런 걸 갖다 전산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죠. 그런데 이제 감옥 안에서 뭐 있는 동안에 그래서 현실 감각이 약간 나오기 시작해 가지고 특히 근데 그때 좀 치료는 좀 제대로 해줬습니까? 제대로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그 내가 보안사에 있을 때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저 수도 육군병원이라고 지금 미술관 돼 있죠. 예. 경복궁. 경복 옆에 삼천동. 거기에다가 그 삼각지에 있었던 소빙고 호텔을 네. 거기서부터 실려가지고 보안사에서. 예. 그래 그 병원에 그 응급실에 네. 들어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그러니까 4월, 5월, 6월 그때쯤까지 한 3개월 있었죠. 3개월 있다가 또 나와가지고 근데 거기서 왜 일단락 되는 거 하면은 일단 그거니까 기소돼 가지고 감옥에 가야 되니까 소대문 구치소에 옮겨진 것이 7월 달인가 7월 달에 몇 년? 그러니까 11년도에 원래 71년. 11년도에 3월 달에 들어가셨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런 사고가 난 다음에 수도 통합병원 있다가 거기서 이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이런 상태 둘 곳에 실린 상태로 소대문 감옥에 이렇게 구치소에 옮겨져 가지고 거기서 1심 끝날 때까지 있었죠. 네. 그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천천히 치료할 요가가 없다. 내가 화상 입은 걸 해가지고 국제적인 여론이 많이 나빠졌거든. 어쨌든 내가 이걸 빨리 끝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 신문 조서 같은 것도 내가 완전히 회복도 안 되고 이런 상태인데 자기들 그러니까 지문도 못 받으니까 발가락에 그걸 도장을 자기들 찍어가지고 그래요? 그런 거고 내가
기억도 잘 안 나는 상태에서 그냥 구치소에다가 옮겨버렸으니까 치료를 갖다 제대로 받는다는 거 안 되죠. 그래가지고 내가 출소하기 전에 이대로 보내면은 또 말썽이 있다. 그래서 좀 어느 정도 고쳐가지고 보내야 된다 해가지고 내가 출소하기 전에 이리저리 한 시도가 있었어요. 감옥 안에서 성형 수술을 하니 안 하니. 근데 되돌아보고 생각하니까 그것 자체가 무리한 이야기였는데 하여튼 나와가지고 내가 구치소에 옮겨진 다음에도 일주일에 2번 정도씩 거기서 군대 앰뷸런스 타가지고 그 수도병원에서 치료 계속 받고 그랬었어요. 저 선생님한테 들은 얘기 있어요. 뭐요? 선생님이 거기 수도통합병원에 네. 지금 그러니까 국립서울현대미술관 분원이죠. 네. 거기에 계실 때 실미도 예. 사건이 나서 그 사람들이 거기 왔었다고. 바로 내가 중환자실에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갑자기 옆방 옮기라고 옮기니까 중환자실에 실미도 사건을 그게 71년도 8월 말이죠. 그렇죠. 네. 8월 말인데 그날에 낮에 나를 갖다 지키고 있는 보안부대 대원들하고 라디오 듣고 있으니까 긴급 방송해가지고 나오고 그 이전에 서울시에 콘습 경보 사이렌 울리고 예. 그랬어요. 그랬더니 얼마 한 2시간 3시간 있다가 시끄러워져 가지고 갑자기 옆방에다가 네. 실미도 사건으로 그거 총격 받아 가지고 살아남은 사람 7명인가 있거든. 네. 그래도 54명인가 다 죽고 네. 7명만 살아남은 친구들이 대반동에서 실려와 가지고 거기 옆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옆방에 국방부 장관 그치 전내혁이었지. 전내혁. 네. 그리고 또 무슨 참모장 그것도 매일 날란둘라 하면서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다. 한 2주 있다가 그냥 대반동에 공군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집어넣고 거기서 처형했죠. 처형했다. 정례역. 선생님 감옥에서 나오실 때 이 매스컴에 이게 집중받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작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사실은 내 스스로는 대단한 건 아닌데 사실은 내 동생 견식을 비롯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노력을 위해서 나의 석방운동이라는 엄청난 석방운동을 갖다 했거든. 사실은 일본에서 간범하게 석방운동이 이루어진 것이 김지하, 네. 그다음에 김대중 선수, 예. 그리고 내 사건 이 세 개가 가장 큰 거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뒤에 뭐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그 세 개가 가장 가장 컸죠. 76년 4년도인가요? 국제 앰네스티 양심수로 더 이제 많은 사람이 관심을 더 가지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된 것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김지하 사건, 김대중 사건, 그리고 우리 현재 사건. 예. 이 세 개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출소할 때 내 동생이 내보다 2년 먼저 출소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출소할 때는 특히 자기들이 생각해 얼굴에 이러니까 또 스캔들 하니까 포도진들이 한 200명 몰려와가지고 그 전날부터 대구 감옥에 네. 조문에 진치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 소판되기 전에부터 우리 교도소장이라는 웃기는 사람인데 내 불러내 가지고 스승 씨 이제 소판되면은 여러 가지 사람들이 떠돌면은 당신도 불편하지 않나 그래서 얼굴을 갖다 수건으로 가리우고 나가라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한국에 엄청 커지면 빨리 일본에 가라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나는
그 여권도 있어야지 갈 거 아니냐고. 아, 그렇죠. 그냥 어떻게 갈 수 있냐고 했더니 이거는 아마 역대 이런 게 없었을 텐데 내가 감옥에 있을 때게 네. 두 사람들이 여권을 만들었어요. 내 여권을. 석방되기 전에요. 그리고 뭐냐면 여권 신청 비용이고 뭐고 전부 자기들 부담해가지고 이런 게 없어. 없죠. 네. 그러니까 알았어. 내가 나가니까 딱 준비해가지고 이거 가지고 빨리 가라.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날에 새벽에 출소하는데 전문에서 내보내지 않고 예. 그 교도소 그 전문 있으면 옆에다가 그때 중남 반직 공장인가 반직 공장 하나 있고 그 위에다가 사격 훈련장 있거든. 예. 저쪽에 빗다리로 돼 있는데 약간 밭 같은 것이 있는데 거기에 직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개구멍이 있었는데 예. 그걸 확장해 가지고 예. 자동차 통과할 수 있게끔 해 가지고 길을 내 가지고 만들어서 그리고 일부러 공사를 해갖고 그런 길을 만들었다고요? 그 새벽에 차가 세 대 내가 타는 승용차 내 옆에다가 누구야 보안계장인가 앉고 그래가지고 그 침을 갖다 실는 차하고 제일 앞에 선도차하고 세 대가 콤보이 예. 수송단으로 그래가지고 서울까지 쭉 갔는데 앞에 있는 포도진을 갖다가 피하기 위해서 예. 새로 길을 내가지고 그래서 포도진들이 완전히 아무도 모르고 그냥 다 돌리면 당했죠. 예. 그 나오셨던 예. 교도소가 대구라고. 대구. 아. 예. 대구 화원에 있는 화원면. 그러니까 71년에 이른바 제1교포 학생 그 학원 간첩단 사건으로 구속이 돼서 90년에 나오신 거잖아요. 근데 이 사건은 이제 완벽한 조작으로 드러난 거죠. 재심 받고 뭐 이렇게 그런 거 과정 거친 거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이데올로기에 따라서 뭐 제작으로 볼 수도 거기 있고. 복잡한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제일교포 112 사건이라 그래서 또 대규모로 간첩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74년인가 뒤에 내보다 4년 후에. 74년에 그게 전부는 아니고 대부분 재심 신청해가지고. 거의 다 재심해서 고문당하고 이러신 분들은 국가로부터. 그런데 재심하면은 재심 뭐냐 하면은 우선 그 형사소송법상에 졸자에 하자가 있나 없더나 뭐 쉽게 말하자면 구속영장 제대로 냈나 중고가 제대로 있나 그다음에 구속기간 제대로 지켰나 왜냐하면은 구속하면은 만 이틀 만에 기소를 갖다가 하든지 해가지고 구치소에 넘어가야 되는 거거든. 근데 그런 법적인 절차를 일절 처음부터 무시해가지고 그냥 때려잡은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건이 무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은 것도 뭐 도로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 모든 사건이 무죄. 그런데 그 개중에는 그거 안 한 사람도 있거든요. 내 사건뿐만 아니라 부마 사건 같은 거 있잖아요. 노무현 변호사가 담당하는 사건도 자기들은 재심 안 한다고 해가지고 안 하는 사람이 있죠. 왜냐하면은 내 후배 이산록이라는 부산대 정형외과 나온 친구는 그 나온 다음에 그런 이야기 있으니까 이 새끼들이 니들이 왜 그런 걸 봤나. 우리 대학교 다닐 때 사회주의 운동 했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제 자기는 반권주의자입니다. 이게 사회주의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가지고 재심 재판 받을 건가 해가지고 막 화내가지고 했는데 지금도 한 4명 정도 확신범이니까 자기들이 뭐 그런 거 재심 재판 못 받는다고 해가지고 안 받는 사람들. 선생님도 그러신 건가요, 그럼? 나는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뭐가 그래? 사실은 내가 네. 거기에다가 법과 사회라는 한국 책에도 내 논문이 나와 있는데 네네. 대만의 그 국가보안법 같은 거 있거든요. 대만에. 소위 그 친치 갓난 시기에 뭐더라 갑자기 법의 이름이 안 나오는데 하여튼 그 법에 의해서 잡힌 사람들을 재판한 그런 내용 분석한 논문인데 네.
내가 그 대망에 있는 정치범들은 개별 재심 신청하고 이러지는 않고 국가에서 1할 처음부터 말하자면 잘못된 법에 의해서 재판받은 사람 무죄다. 이런 법 자체가 입법으로. 그러니까 행정 처분으로 처음부터 구제를 갖다가 했는 사례가 있고 한국에서도 그런 거 없는 것이 아니고 저 긴급조치 네. 법 자체가 무효가 돼가지고. 예. 근데 그래도 소송을 해야 돼요. 그래도. 그런데 나는 내 주장 소송하는 것이 잘못된 거다. 그 하물며 지금 국가보안법 그대로 있잖아.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해가지고 재심해가지고 무죄 받는 거는 그 기만이 아니야. 그래서 그런 것 같아. 이렇게 재심한 사람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하면 되지만 제2의 전향 제도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그렇게 그렇죠? 생각하니까 그래서 우리 강현주 원장 같은 사람도 내가 잘못된 것이 정부에서 잘못됐으니까 정부에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인정하고 자기의 종가를 풀어줘야지. 내가 왜 그걸 갖다가 제대로 해달라고 재심을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예. 그런데 한국의 현실은 국가보안법도 아직도 있고 해서 그러지는 못하지만 문제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형사소송법상의 절차에 잘못이 있으면은 물론 그 재판 자체가 무효가 되는. 그래서 재심 재판 하게 되면은 무죄가 나올 확률이 높지만 그 재판 과정에서 자기는 빨갱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그렇죠. 고백을 갖다 해야 되거든. 네. 선생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나 근데 그런 개뼈딱 같은 소리 지금 공산주의도 많이 했지만 지들도 많이 마찬가지지 아닌가. 근데 그런 마당에서 자기가 말이요. 감옥에서 사산천년 시켜놓고 다시 바깥에 나가서 다시 사산천년 시켜. 그러니까 감옥에서 했던 놈들은 바깥에 나가서도 마찬가지로 또 하는 거예요. 또 그리고 돈 필요하니까 나도 돈 필요하죠. 돈 좀 더. 그런데 그래요. 나도 하면 한 20억 돈 받을 거라고 변호사가 이야기하고 변호사가 하지 않는 사람도 자기들도 찬사해야 되니까. 여기 변호사도 그러지. 그러지만 내가 지금 기초 생활수급자 수준의 생활을 하고 있지만 밥은 먹고 살잖아. 그러면 그걸 갖다가 어떻게 구차하게 할 수는 없잖아. 대단하십니다. 예. 네. 그럼 선생님 이제 그 석방이 내가 언제 될 거다라는 걸 얼마 전쯤에 아신 거예요? 한 1년 전쯤부터 김이 알고요. 그리고 직전에 나를 갖다가 누가 면회왔나 한산진이 면회오고 그리고 돈센도 면회오고 그리고 또 누구 외부에서 면회온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그 기간 동안 이제 내가 이제 석방이 되니까 석방 후에 내가 어떤 일을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 감옥 안에 있을 때. 그거 아니 대가 같은 독특한 사람 모르지만 보통 사람 그런 생각 안 하지. 못하지. 그럼 그 어떤 생각을 하세요? 이제 딱 날짜가 정해졌고 내가 곧 나갈 것 같다 그러면. 나갈 것 같으면 우선 바깥에 나가서 그때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될 상황도 아니고 나가니까 동생 준식이는 준식이대로 다 준비하고 있고 일본에 있는 가족들도 준비하고 있고 친구들도 하고 있고 해서 말하자면 사람들 하는 흐름 속에 그냥 실려가지고 갔다고 볼 수밖에 없죠.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이제 감옥에서 나오신 이후에 우리가 익히 잘 알다시피 여러 가지 또 아주 훌륭한 활동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네. 그 얘기는 이제 2부에서
좀 또 진지하게 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네네. 네. 감옥 이후 감옥에서 나오신 이후의 삶에 대한 얘기 그리고 오늘의 주제인 평화로 가는 한국, 제국으로 가는 일본. 네, 이 얘기 중점적으로 2부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네, 세 분도 다음 시간에 계속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